이어서 818페이지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필립스 커브 문제인데 이거 시험에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예요.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 핵심 개념만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립스 곡선, 그 다음에 그것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 필립스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분이십니다. 아주 자상한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자, 필립스 커브는 우선 뭐나 하면은 말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를 최초의 필립스 커브 이렇게 나는데 그 최초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써도 괜찮겠어요. 필립스 곡선 또는 최초의 필립스 커브. 그럼 오리지널. 그러니까 필립스 교수가 원래 했던 작업이요. 원래 했던 작업은 1850년대에서 1950년, 한 100년 동안입니다. 영국 100년간 unemployment rate, 실업률과 명목임금의 변동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1850년도에 실업률과 명목임금의 변동률. 1851년, 52년 쭉. 그럼 100년간 자료라 그러면은 여기 점이 100개가 지켜지겠죠, 쫙. 연도별 실업률과 명목임금의 변동률 점을 쫙 찍어놨다 이게. 자, 고등학교 때 저렇게 점 찍어놓은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삼포도. 그치, 삼포도를 그려서. 삼포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관관계가 있나, 그치? 근데 자료가 저렇게 분포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명백히 어때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쭉 흐름으로 보면 어떻다는가.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많이 올랐던 해에는 실업률이 낮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명목임금은 조금만 오른다, 그치? 역의 관계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자료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삼포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필립스 커브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원래 필립스 교수는 명목임금 변동률 갖고 이렇게 봤지만은 나중에 경제학자분들이 이거 대신에 물가 변동률,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로서 다시 한번 분석해 봤더니 마찬가지 관계가 나오더라. 자, 이것이 필립스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립스 커브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다. 이게 필립스 커브, 최초의 필립스 커브. 그러면 이 최초의 필립스 커브의 의미를 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그쵸?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은 AS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AS 곡선은 주어져 있고, 수요, 한 나라의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거시경제가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은 먼저 우하향한다 이거지. 우하향하고 안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필립스 곡선 우하향한다. 그 말은 안정적이고 우하향한다. 먼저 우하향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역의 관계다 이거죠. 상충관계다. 즉 다시 한번 보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자, 실업률을 낮추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물가는 많이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말은 바로 이게 상충관계다. 토끼다 이게 토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는 말은 자료의 분포가 어떻다고요?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료가 말이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이건 뭐야? 서로 안정적 관계에 갖는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일정하게 요 관계를 따르더라.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저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최초의 필립스 커브의 특징은 우하향하며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냐? 이거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 AS 곡선이 우상향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필립스 커브를 그려봤더니 우하향한다. 그 말은 그 시기에는 AS 곡선이 저렇게 주어져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상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 이론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렇게. 수요가 많다. A. A는 어떤 사항이지? 생산이 많으니까 실업률은 낮겠죠. 그러나 물가는 높은 수준이 되겠지. 수요가 이렇게 작을 때 B에서 C로 옮겨갈수록 C는 어때요? 물가는 안정되어 있지만 생산이 작으니까 실업률은 높겠지. 그러니까 저기다가 우리가 이 점을 표시해 본다면 A는 이런 점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가는 굉장히 이제 높은데 실업률은 낮고 B, C, 그렇지? 자, 이런 것이 된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 다시 말해보면 공급 곡선은 주어져 있고 결국은 수요의 크기가 물가와 생산, 실업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최초의 필립스 커브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말이죠.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쭉 봤는데 어느 시기가 여기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다고?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이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70년대 초반까지는 필립스 곡선이 저렇게 안정적이고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졌었다. 즉 최초의 필립스 커브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래서 수요가 많았던 해에는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은 낮고, 수요가 작았던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물가는 안정이 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 과거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 70년대 초반 이전에는 AS 곡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저렇게 주어져 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 하죠? AS가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었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거를 필립스 커브 곡선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업률이고 여기가 파이, 인플레이션율이죠. 물가 변동률로 표시해 보면 최초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B점이라고 해보면 A는 B에 비해서 어때요? 물가 안정돼 있지. 실업률 B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생산이 많으니까 실업률은 낮겠지. 그러니까 A가 이제 여기 어디란 말이야? B는 여기 어디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AS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 말은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증가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현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역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나? 정의 관계나? 그렇죠? 자, 이 문제지.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는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하게 바뀌었다는 뜻이냐? 예, 결론은 그게 아니라 필립스 커브가 움직였다는 뜻이다. 이거지. 움직였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AS 곡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필립스 곡선도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 이제 AS가 움직였다. 그것은 필립스 곡선 하나 자체는 우하향하되 얘가 움직이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 AS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립스 커브도 불안정하게 된 거죠. 이동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상태인데 수요가 많고 적으면 원래 AS 곡선 요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됐겠지. 그럼 잘 봐봐. 요것으로부터 도출되어진 필립스 커브는 요 하얀 필립스 커브죠. 근데 AS가 움직였다. 상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수요는 똑같다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이 수직거리만큼 높아지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얘가 상방으로 떴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정 수준에서 놓고 보면은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실업률 수준에서 물가가 수준 자체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지. 자,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AS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다. 상방 이동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필립스 커브도 불안정하게 되고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 셈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한 엄밀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 AS 곡선의 상방 이동 폭, 즉 어떤 동일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상방 이동했다는 것은 이만큼 어떻게 돼? 물가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AS 곡선 상방 이동 폭과 필립스 커브의 상방 이동 폭은 어떻게 해서? 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 더 상방 이동했다. 요 상방 이동 폭도 얼마라고? 5%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그 상방 이동률만큼 필립스 커브도 상방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정확한 얘기가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필립스 커브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계속해 보자고. 그런데 통화주의자들, 모니타리스트들은 이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를 뭐라고 봤죠? 그렇지.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예상 물가가 높아졌죠. 그래서 그만큼 임금 더 달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저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가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 상승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뭐 우리가 앞에서 통화주의 장기나 세고전학파 모형에서 봤듯이 잘 보세요. 통화주의 장기 모형이나 세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실제 물가 변동률과 예상 물가 변동률이 서로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예상한다 하는 얘기지. 그래.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뭐요? 예상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거. 이것 때문에 AS가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 결론은 다시 얘기해 보면 이 통화주의자들 식으로 해석해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이 예상 물가 상승이니까 결국 마무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AS 곡선과 필립스 커브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 변동이 AS와 필립스 커브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죠? 정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 식으로 해석하면 다시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AS와 필립스 커브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죠. 그런데 통화주의 장기 모형에서는 어땠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장기 모형에서는 궁극곡선이 수직이었죠. 수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가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량 불변이죠. 생산량 불변이니까 실업률도 어떨까? 변함이 없겠죠. 그 실업률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통화주의 장기 모형에 따르면은 생산이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불변이다. 그렇다면 실업률이 어떻다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변함이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 그 얘기야. 그럼 그거를 저기다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지. 장기에는 실업률이 어느 수준이라고요? 자연 실업률이고, 그리고 장기에는 이 실업률이 어때?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될까? 롱, 런, 필립스 커브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는 통화주의자 장기 모형으로 보면은 롱, 런, 필립스 커브. 장기 필립스 커브는 어떤 모양입니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되고, 요거는 뭐겠어요, 그렇다면? 단기죠? 숏, 런, 필립스 커브.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 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 변동률만큼 상하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통화주의자들 논리대로 그림 그려본 필립스 커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 이러한 이제 필립스 커브의 관계를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 그러지.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 그렇죠. 예상 물가라는 거죠. 예상을 고려한 필립스 커브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이 최초 일반적 상황,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중얼중얼 말해봐봐.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란 뭐다? 우선 어느 학파의 개념이요? 통화주의자. 근데 통화주의자들은 장기에 어떻게 생각한다고?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불변이다. 물가는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거지. 수직이다. 장기 필립스 커브. 그러나 단기는 어때요? 우하향하면서 예상 물가 변동률만큼 단기 필립스 커브는 상하방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게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세고전압파 모형을 필립스 커브를 나타내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세고전압파의 경우는 통화주의 장기는 이렇죠. 그렇지? 장기 공급곡선은 수직이지만 단기 공급곡선들은 어땠어요? 우상향하지. 근데 세고전압파는 단기도 수직이 되죠. 단기 필립스 커브도 단기의 공급곡선도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고전압파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어때요? 세고전압파식으로 보면은 필립스 커브도 어떤가? 단기 필립스 커브도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그죠? 똑같은 논리지. 이것이 필립스 커브,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제목 하나, 소제목을 붙여놓기를 프리드만 펠프스 모형 자연실험률 이론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공동 논문입니다. 이게 프리드만과 펠프스라는 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프리드만 모형이 바로 프리드만 펠프스 모형이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까지 얘기가 모두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832페이지 편간지 11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경제학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죠. 국제경제 이론입니다.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27장 국제무역론, 28장 국제수지론, 두 개의 내용입니다. 요거 좀 배경 설명드리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은 두 개의 장밖에 안 되지만 시험 문제는 몇 프로 나온다고? 20% 출제 비중이에요. 4개에서 5개가 나옵니다. 아주 뭐 출제 바치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시경제학에서 한 50%, 여기서 20%의 비중, 미시경제학이 30% 정도 된다. 아주 정확한 것 같아, 되게. 그 출제 분포가 말이죠. 자, 그 출제 비중은 이제 아주 대단히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 드리죠. 국제무역이론 두 가지입니다. 27장에서 무역이론. 근데 이 무역이론은 미시경제학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국내에서 수요 공급만 보는데 이거는 국경을 넘어서 이게 국가 간 거래 문제니까 분석 도구나 개념이나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 분석 그대로 그게 이제 보면 되고 28장은 국제수지론인데 이게 옛날에는 뭐 아주 특별한 주제 말이죠. 그런 걸로 봤지만 요즘 그게 아니라 그냥 개방거시경제 이론이다. 개방거시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사실은 28장은 거시경제학의 그대로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대외 거래 문제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27장, 28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경제학과에 가게 되면은 국제경제 이론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원론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가면 이제 국제경제학 배우죠. 한꺼번에다. 그러다 그게 강론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무역론, 수지론, 외환론 뭐 이래가지고서 아주 많이 나눠지고 분량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뭐 옛날에는 그 서울대학 같을 때는 국제경제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인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그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다 이거지. 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원론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챙겨보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준비하실 때 마찬가지야.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정도만 정확하게 챙기면 돼. 거기다 약간만 더 하면 되지. 근데 뭐 국제경제학을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라 이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하기가 쉬운 겁니다. 출제 빈도는 많아. 4개, 5개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요 정도 안에 것만 좀 정확하게 잘 챙겨두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8장 국제 수지가 그 기초적인 그 분석만 하지만은 그 자체가 좀 까다롭다 이거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 이제 대부분 국제 무역론을 말씀드릴 거고 내일은 전체를 시간을 다 투입을 해서 국제 수지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7장의 국제 무역 이론 얘기 한번 합시다.